공정하는 그 전화 한 통이 아버지를 찾는 단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숨겨온 30년 비밀의 문을 여는 신호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공기철이 전화를 끄는 그 순간 공정한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공정한은 한동안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근거가 명확한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어도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공정한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말, 30년 됐다는 말, 그리고 공명정대한 의원이 눈에 익었다는 말까지. 그 모든 말이 따로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오래전 잃어버린 아버지 공기철을 향해 한꺼번에 맞춰지는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공대한이 형 공정한의 얼굴을 봤습니다. 공정한이 저런 표정을 짓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늘 점잖고 침착하던 공정한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대한은 순간적으로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형, 무슨 전화야? 공대한이 물었습니다. 공정한은 대답하는 대신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방금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공정한은 3번, 4번, 5번을 더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아.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떨렸는데요. 응. 공대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인 것 같아.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공대한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방금 전화를 팬 전화라고 생각해서 끊으라고 신호를 줬던 사람이 공대한이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공대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전화 한 통이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버지의 전화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공대한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끊으라고 했잖아. 공대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책이 실려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직 찾을 수 있어. 번호 추적하면 돼.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공정한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해서 번호 확인을 요청했고 예전에 의뢰했던 사람에게도 다시 연락했습니다. 경찰에도 알렸습니다. 공기철이 전화를 한 번 걸었다는 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이었고 그 어딘가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답은 공정한의 심장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번호는 개인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공중전화 박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통화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고 정확히 어디로 향했는지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한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가 공기철에게 전화를 쥐어준 게 아니라면 공기철이 직접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 박스까지 찾아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왜 하필 공명정대한 의원 번호를 찾아냈는지, 왜 휴대폰도 아닌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었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은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공기철이 누군가의 감시를 피해 몰래 전화를 건 것이라면 그 사실을 또 다른 누군가가 알게 되는 순간 공기철은 다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먼저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공대한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형, 아버지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 공대한이 물었습니다.
공정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공정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눈을 피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찾아 나선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미향은 그날 아침 공기철이 잠깐 집을 비웠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기철이 혼자 멀리 나간 건 드문 일이었는데요. 미향은 공기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공기철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의원에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114에 물어보고 근처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걸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 것 같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향은 공기철 앞에서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끝은 이상할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미향은 곧바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기철은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향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끊었어요? 미향이 공기철에게 물었습니다. 따지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달래는 목소리였는데요. 상대방이 당황한 것 같아서요. 공기철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맞는지 확신도 없었고요. 미향은 잠깐 공기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끊었어요. 오빠가 먼저 확인이 돼야 해요. 가족이라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공기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낡은 골목, 아이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기억 같은 것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기철은 그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뭔가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미향은 조급해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다 돌아오면 공기철이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미향이 두려운 건 단순히 공기철을 잃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공기철의 기억이 돌아왔을 때 드러나게 될 또 다른 진실이었을까요? 미향은 부엌으로 들어가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미향은 그 내용을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얼굴 같기도 했고, 누군가를 끝까지 숨기려는 사람의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상견례가 엉망으로 끝난 다음 날 양동익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차세리가 머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기에 양동익이 차세리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양동익은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계속 되짚고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한성미에게 쏟아낸 말들, 공주아와 부딪힌 장면, 양현빈이 차세리에게 더는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선언한 일까지. 모든 일이 양동익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현빈의 말이 양동익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들이 새어머니에게 절연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건 아버지로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를 탓하고 싶으면서도 차세리가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는지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세리가 머무는 곳 앞에 선 양동익은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뒤로 양동익은 차세리를 찾아오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차세리의 마음 안에서 자신이 아직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자신할 수 없었거든요. 양동익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차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나야. 양동익이 말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양동익에게는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차세리는 말없이 양동익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밤새 울었다는 걸 숨길 수 없어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양동익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세리가 머무는 공간은 낯설었습니다. 원래 함께 살던 집이 아니어서 더 그랬습니다. 양동익은 그 낯선 공기 속에서 자신과 차세리의 사이가 정말 많이 멀어졌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먼저 입을 연 건 차세리였습니다. 한성미 씨한테 상담받은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차세리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묻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양동익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싫어할 것 같아서. 양동익이 말했습니다. 차세리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울음이 말라붙은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맞아요. 싫어하죠. 근데 더 싫은 건 몰래 했다는 거예요.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양동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세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구인욱의 죽음 이후 양동익은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고 자신의 트라우마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상담 상대가 차세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한성미였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양동익이 한성미를 선택한 건 가족 문제 전문가라서였습니다. 하지만 차세리 입장에서는 그 이유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양동익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성미를 불편해한다는 거 알았으면서 그쪽으로 갔어. 그건 내 잘못이야. 양동익이 말했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을 바라봤습니다. 양동익이 이렇게 빨리 잘못을 인정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양동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차세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진심인지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잠깐의 다정함인지 차세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제 너무했어요. 차세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를 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동숙이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세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세리의 손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잡히긴 했지만 마음까지 완전히 내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차세리는 한참 뒤에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한성미 씨였다는 건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양동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금 풀리는 듯 했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차세리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양동익도 사과했지만 그 사과가 차세리의 오래된 열등감과 불안을 한순간에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양동익은 그제야 별거라는 게 단순히 집을 따로 쓰는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음이 멀어진 사람을 다시 붙잡으려면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차세리가 왜 혼자 무너졌는지, 왜 그렇게까지 한성미를 미워하게 됐는지 양동익은
이제라도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한성미 문제도 양현빈과 차세리의 관계도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도 전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힘겨운 첫걸음이었습니다. 한성민은 차세리를 다시 만나기 전에 양동익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사자대면을 하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동익은 한성미의 말을 듣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차세리가 응할까요? 양동익이 물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해야 해요. 한성미가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피하면 나중에 더 커져요. 한성미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세리가 상견례 자리에서 한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성미는 화가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세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한성민은 차세리의 행동 뒤에 있는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사랑보다 늘 나아야 한다는 강박, 비교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남편 마음속에 자신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불안. 그 불안이 차세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그냥 넘어간다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한성민은 공주아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공주아가 차세리 앞에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리고 결국 터져버린 그 순간 얼마나 다쳤는지 한성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주아는 한성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한 거야? 공주아가 물었습니다. 한성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뭘? 한성미가 물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다 폭로한 거. 공주아가 말했습니다. 한성미는 딸의 목소리에서 후회와 불안이 섞여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공주아는 차세리에게 당당히 맞섰지만 혼자 남으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한 말이었는데 그 말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다친 것 같아 괴로운 거였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말했어야 할 때를 못 찾은 거겠지. 그런데 폭발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한성미가 말했습니다. 공주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양현빈 씨가 절연 선언했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 한성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감정이 어제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양현빈의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공주아가 얼마나 무너져 있을지 한성미는 너무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지금은 그냥 쉬어. 한성미가 말했습니다. 공주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현빈과의 일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끝이 아닌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차세리가 쏟아낸 말들, 자신이 쏟아낸 말들, 양현빈의 굳은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양현빈이었습니다. 공주아는 화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사과할게요. 내가 어머니를 막았어야 했는데. 양현빈의 문자였습니다. 공주아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절연을 선언한 사람이 사과 문자를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공주아는 그 의미를 잡으려다가 놓쳤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과 물러서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공주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세 글자가 두 사람 사이에서 아직 무언가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꺼진 줄 알았지만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요. 그런데 공주아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양현빈에게서 다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성미 박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혼자 가게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주아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리가 한성미를 찾아간다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차세리의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한성미 역시 딸 공주아를 지키기 위해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주아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양현빈의 문자 한 줄이 두 사람 사이의 불씨를 살린 게 아니라 이번에는 두 집안 전체를 태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주아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상견례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차세리가 한성미를 찾아간 건 사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이 밀려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의 문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차세리가 한성미를 만나러 갔다는 말이 단순한 방문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차세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 그 무너진 사람이 어떤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도 공주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곧바로 양현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두 번도 가기 전에 양현빈이 받았습니다. 어디에요? 공주아가 물었습니다. 저도 지금 가는 중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나가셨어요.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양현빈의 목소리도 급했습니다. 공주아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순간에는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해 뛰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서로의 집안 때문에 끝난 사이인데 또 서로의 집안 때문에 다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다치면 안 돼요. 우리 엄마도 차세리 씨도요. 양현빈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 말에 공주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현빈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또 선을 넘을까봐, 한성미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공주와 사이가 더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망가질까봐 두려운 거였습니다. 한성미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성미가 사자대면을 제안했고 양동익 원장님에게도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차세리는 양동익이 오기 전에 먼저 한성미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게 차세리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불리해지기 전에 먼저 상대를 흔들어 놓는 방식이었죠. 차세리는 한성미 앞에 앉았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날카로웠습니다. 울 만큼 울고 난 사람의 얼굴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더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자존심이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성미는 차세리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양동익 원장님도 곧 오실 거예요. 한성미가 말했습니다. 차세리는 바로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요? 또 세 사람 앉혀놓고 상담하시게요? 한성미는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차세리가 일부러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다친 사람이 먼저 상대를 찌르려 할 때가 있잖아요. 차세리가 지금 그랬습니다. 한성민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세리 씨가 저한테 화가 난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화를 제 딸에게까지 던지는 건 멈춰야 해요. 차세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주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차세리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주와 씨가 먼저 나한테 망신을 줬어요. 그건 차세리 씨가 먼저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한성미가 말했습니다. 차세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성미의 말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차분함이 차세리를 더 자극했습니다. 차세리는 한성미가 언제나 자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분석하고 자기 말이 옳다는 듯 조용히 밀고 들어오는 태도. 차세리는 그 모든 게 싫었습니다. 차세리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양동익 원장님 마음속에 늘 당신이 있다는 느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당신은 절대 몰라요. 한성민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많았습니다. 한성민은 차세리의 상처를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차세리 씨. 한성미가 말했습니다. 양동익 원장님 마음속에 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차세리 씨 마음속에 제가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차세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세리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더 아팠습니다. 차세리는 평생 한성미를 이기려고 살았지만 정작 한성미는 차세리와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차세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양동익 원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양동익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보고 금방 알았습니다. 이미 대화는 시작됐고 상처는 다시 건드려졌습니다. 세리야. 양동익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을 보자마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성미 앞에서는 버티려고 했는데 양동익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늦어요?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내가 미친 사람처럼 굴고 난 다음에야 나타나요? 양동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세리의 말에는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자신의 상처를 돌본다는 이유로 차세리의 상처를 너무 오래 방치했었거든요. 양동익은 구인옥의 죽음 이후 변하려고 했지만 그 변화가 차세리에게 닿기까지는 너무 늦었습니다. 양동익은 한성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 선택이 두 분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한성미는 양동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동익 원장님이 제게 사과할 일도 있지만 제일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차세리 씨예요. 그리고 차세리 씨도 제 딸에게 사과해야 하고요. 차세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주와 씨한테요? 차세리가 물었습니다. 네. 한성미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공주아와 양현빈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차세리는 공주아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양현빈은 차세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지만 공주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공주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또 누가 다치는지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멈췄으면 해서 왔어요. 공주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그런 공주아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망가졌어. 그 말에 양현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양현빈이 낮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공주아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양현빈을 막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아니요. 저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공주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양현빈 씨 좋아한 건 맞아요. 숨겼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차세리 씨가 저희 엄마를 모욕하고 저를 징계받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상처 준 건 제가 양현빈 씨를 좋아해서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차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주아의 말이 차세리의 자존심을 다시 찔렀습니다. 차세리는 공주아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운 건 공주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주아는 젊었고 사랑 앞에서 당당했고 양현빈도 공주아를 지키려 했습니다. 차세리는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평생 사랑받기 위해 싸웠는데 공주아는 그냥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차세리는 결국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세리가 처음으로 변명 대신 무너진 속마음을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를 바라봤고 양현빈도 놀란 얼굴로 새어머니를 봤습니다. 한성민은 차세리의 말이 진심에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세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성미 씨를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양동익 원장님이 나를 보고 있어도 사실은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웠어요. 내가 초라해지는 게 싫어서 더 독하게 굴었어요. 양동익은 결국 차세리 옆에 앉았습니다. 세리야, 내가 잘못했어. 양동익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게 만든 건 내 책임도 있어. 차세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풀린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한성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책임지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공주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쪽이 조금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차세리가 사과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라도 적어도 오늘 이 자리가 또 다른 싸움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동익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양동익은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양선출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넘어 양선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공대안 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다. 공정한이 자기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이름이 공기철이라더라. 양동익은 순간 멈췄습니다. 양동익의 표정 변화를 본 한성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양동익은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한이 아버지 이름이 공기자 철자 맞습니까? 한성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아요. 왜요? 양동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양동익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기철이라는 이름. 한성미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공정한이 30년 동안 찾던 아버지였습니다. 한편 공정한은 공대안과 함께 공기철의 전화를 추적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중전화박스라는 말에 막히긴 했지만 공정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대안도 옆에서 계속 연락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대안이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형, 아까 그 사람이 사람극장 보고 전화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방송에 나온 병원 간판이나 주소를 보고 114에 물어봤다는 거잖아. 그렇지.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그럼 114에 전화한 기록은 남지 않을까? 공대안이 말했습니다. 공정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작은 단서였지만 지금은 그 작은 단서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공정한은 바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공기철이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 박스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좁혀졌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아니었지만 어느 동네인지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정한과 공대안은 곧바로 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공정한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대안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형, 공정한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괜찮아? 공대안이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도 가야지.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못 찾을 것 같아. 공대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대안도 두려웠습니다. 공기철을 찾게 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찾았는데도 아버지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긴 세월이 가족이라는 이름까지 지워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 형제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시각 미향은 공기철에게 짐을 챙기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놀란 얼굴로 미향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미향은 애써 웃었습니다. 잠깐 쉬러 가요. 여기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오빠도 바람 쐬면 좋고. 공기철은 미향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미향은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갈 곳 없던 자신을 챙겨준 사람이었고 긴 시간 동안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건 뒤부터 미향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공기철은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전화해서 그런 거냐? 미향의 손이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솔직해서 공기철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미향아. 공기철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미향은 공기철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그 모든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향은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공기철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향은 공기철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하지만 공기철은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철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미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지 마. 공기철은 뒤돌아봤습니다. 왜? 미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공기철 씨 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공기철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름을 불렸을 뿐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기억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향은 공기철보다 먼저 문 쪽으로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지 마요. 공기철은 미향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알아? 미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기철 씨,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향은 거의 울 듯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그 문 열면 안 돼. 기억이 돌아오면 전부 무너져. 공기철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